네, 오늘은 함께 우리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RNN, 그 순환 신경망이죠. 그 순환 신경망 중에서도 우리가 뭐 RNN, 기본 RNN, 그리고 LSTM, 그리고 GRU와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RNN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수행을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 텍스트 분류는 many to one입니다. 즉 여러 개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시퀀스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분류를 하는, 즉 분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뭐 태스크를 수행을 했었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즉 many to many, 즉 시퀀스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의 시퀀스가 출력되는,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RNN 계열의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퀀스 투 시퀀스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떤 성능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RNN 계열에서 RNN 자체로 RNN 구조를 딴 인코더 그리고 이제 디코더,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거에 주된 목적이 바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즉 우리가 기계 번역,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죠. 뭐 네이버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와 같은 이런 번역기를 많이 사용할 텐데 직접 이런 번역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번 우리가 따라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구조적 특징으로 RNN 기반의 인코더와 디코더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는 논문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울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시q to sick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모델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이런 뉴럴 컨버세이션 혹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냥 단순히 통계적으로 사용했던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넘어서 그 신경망을 도입한 이런 번역, 이 기계 번역이 이제 또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들도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시퀀스 개념 자체가 두 개의 순환신경망, 자 우리가 배웠던 이 순환신경망을 두 개를 둡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순환신경망이 한 시퀀스를 다른 한 시퀀스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그 개념, 그 네트워크가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순환신경을 배웠을 때는 그 RNN을 가지고 뭐 분류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 RNN 두 개를 가지고요, 시퀀스를 입력받고 뭔가 분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입력받고 또 다른 RNN 순환신경망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시퀀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더 네트워크가 있고 디코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인코더 네트워크는 입력 시퀀스를 단일 벡터로 압축을 합니다. 즉,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시퀀스 하나가 들어올 거잖아요. 입력되는 시퀀스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시퀀스를요, 단일 벡터 형태로 뭔가 함축하고 압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디코더입니다. 이 디코더와 인코더와 디코더 이 개념 자체는요, 사실 이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력 시퀀스를 단일 벡터로 압축하는 인코더의 역할, 그리고 디코더 네트워크는 뭘 하냐면 해당 벡터를 새로운 시퀀스로 전개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네트워크의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입력 시퀀스를 단일 벡터로 압축했고, 그럼 디코더는 단일 벡터로 압축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새로운 시퀀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인코더와 디코더 이 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근데 이거가 성능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만으로는
성능이 조금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사실상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건 디코더에만 적용이 됩니다. 인코더는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디코더에서 지금 현재 입력 시퀀스의 특정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어디를 어텐션 해야 되는지, 즉 우리가 어텐션, 집중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어텐션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자면, 지금 현재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그 시퀀스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여기 EOS는 이제 토큰이죠. End of Sequence 혹은 End of St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nd of Sequence라는 이 토큰까지가 실제 문장 종료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EOS라는 그 토큰 값은 99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인코더로 받아들입니다. 해당하는 시퀀스 자체를요. 그런데 인코더에서는 해당하는 그 입력된 시퀀스를요, 단일 벡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텍스트로, 즉 단일 벡터 형태인 컨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게 이 인코더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인코더는요, 컨텍스트를 만드는 거에 역할을 하고 나서 이 디코더가 지금 인코더가 만든 이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프랑스어를 내가 원하는 다른 형태의 시퀀스인 영어로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입력으로 받으면 영어로 만들어내는 그런 번역을 수행한다고 치면, 이 디코더는 지금 새로운 이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퀀스인 The cat is black이라는 이 결과를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코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SOS는 뭘까요? EOS가 End of String, End of Sequence였다면 SOS는 Start of Sequence, 즉 시퀀스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 값은 00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지금 현재 인코더와 디코더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영어 프랑스어 간의 기계 번역을 한번 수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이 인코더와 디코더 개념,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할 텐데, 그 대상이 되는 그 언어 자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로드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거는 뭐 고작 수천 개 정도의, 사실은 많아야겠죠. 뭔가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천 개 정도의 영어, 프랑스어 번역, 그러니까 번역이 된 페어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났냐면 이거 보시면은 이제 다국어 문장 및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실제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특정 문장을 주면은 그 문장을 다른 그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번역 어떤 역할을 수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일이 우리가 뭐 해가지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 그 언어쌍으로 개별 텍스트 파일로 분할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언어 번역이 된, 근데 이제 주로 영어 대비 뭐 다른 언어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프랑스, 한국어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어보다는 좀 더 잘 되는 여기 프랑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도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저작권 표시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냥 우리가 필요한 시퀀스로만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 지금 이렇게 제가 예제로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잉글리시랑 프랑스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제 그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더블겟이 그 실제 파일을
웹에 있는 그 URL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wget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대략 한 9.1메가 정도. 굉장히 근데 사실상 용량은 작죠. 네, 왜냐하면 수천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천 개만 있을까요? 굉장히 더 많은 그런 문장 번역 쌍이 필요한데 그 문장 번역 모든 거를 다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학습이 잘 되는지 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수천 개 정도의 예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수천 개만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사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언어의 각 단어를 그 원합 벡터 또는 단어의 색인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그런 거대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을 표현할 때 원합 벡터를 많이 쓰죠. 그리고 번역에서는 아주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인코딩 벡터가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번역이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길고 짧은 거 있겠지만 문장이 길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뭔가 처리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원합 벡터로 처리하자면은 굉장히 긴 문장인데 그래서 원합 벡터 크기도 긴데 그 중에 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굉장히 스팔스한 그런 공간 낭비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트릭을 발생시킵니다. 약간의 트릭을 사용해서 그 언어당 수천 개의 단어만 사용하도록 약간의 전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모든 단어를 다 고려한다기보다 언어당 수천 개의 단어만 사용한다는 그런 좀 제한을 둬서 우리가 좀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 번역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좀 단어의 개수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트릭보다는 실제 전체 문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제니까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금은 뭐 전처리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보면은 이제 더, is, and, or 이렇게 굉장히 빈번한 이런 단어들 그리고 SOS, EOS 자 이런 SOS는 00 토큰이죠 하나에 그리고 EOS는 01 더는 02 어는 0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인덱스 같은 그런 고유 번호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럼 단어당 고유한 번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합 벡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실제, 현재, 위치, and라고 하면요. and가 어디 있어요? 여기 5번째 있죠. 5번째. 00부터 시작하니까 6번째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은 이 하나만 빼고 000010 자, 여기 6번째 해당하는 즉 05번째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1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거대한 이제 그 스팔스한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의 입력 및 목표로 사용하려면 이 단어당 고유한 번호를 필요로 하니까 이게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요. 그 단어가 색인으로 혹은 색인이 단어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우리 한마디로 이런 어떤 사전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를 우리가 몇 번인지 알고 싶으면 더는 02번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역할 그리고 뭐 04가 뭐야 어떤 단어야 라고 했을 때 is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사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전 형태의 구성을 우리가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희귀 단어를 대처하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단어의 빈도 word count를 가지는 우리가 랭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SOS와 EOS는 우리가 0과 1로 토큰을 정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고정값으로 토큰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랭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랭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때 초기화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름, 실제 무슨 랭귀지인지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word to index, word count, index to word.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word to index는 우리가 각 단어들이 그 고유한 번호인 인덱스가 몇 번인지를 저장해줄 그런 딕셔너리 구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word count는 각 워드당
몇 개의 빈도를 얼마만큼의 빈도를 가지는지 카운트 값을 저장할 그런 딕셔너리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덱스 투 워드는요. 자, 우리가 인덱스를 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워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딕셔너리가 아니라 일부 두 개의 인덱스나 워드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토큰으로 지정했던 것처럼 자, 0은 SOS로 우리가 토큰을 지정했고 1은 EOS로 토큰을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미 두 개 우리가 사용하자는 문장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이 토큰이 포함된 상태로 인덱스 투 워드를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nwords가 2로 돼 있죠. 왜냐? 이미 SOS와 EOS 두 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단어의 수가 두 개로 카운트를 초기화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랭이란 클래스의 이제 초기화 부분이 끝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SOS와 EOS만 들어가 있는 형태, 즉 단어의 수가 두 개만 있는 형태로 초기화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sentence, 즉 우리가 실제 문장이 들어오면 그 문장을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문장이 추가되는 부분, 그럼 여기 이제 sentence를 넣어주면 그 문장에 대해서 스플릿을 시킵니다. 즉 공백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시킨 다음에 그럼 공백을 기준으로 다 나누면 그게 하나의 워드가 되겠죠. 워드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플릿한 다음에 그 워드들을 add word 메소드를 통해서 다 추가를 시켜줍니다. 다 추가를 해주는데, 그럼 add word에서는 실제 워드 값, 즉 스플릿돼서 센텐스를 스플릿해서 나온 워드 값을 입력으로 받죠. 그러면 그 입력받은 그 워드는요, 지금 현재 워드 투 인덱스를 반복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워드 투 인덱스 반복이 아니라 워드 투 인덱스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워드 투 인덱스, 지금 딕셔너리 안에 지금 들어온 워드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워드 투 인덱스에 새로 들어온 워드가 이 안에 지금 이 딕셔너리 안에 있냐 없냐. 근데 지금 당장 처음에는 SOS와 EOS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비어 있잖아요. 워드 투 인덱스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word not in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죠.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루틴을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요. 지금 인덱스가 word to 인덱스 딕셔너리 안에 해당하는 워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word to 인덱스에 새로운 워드를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호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word to 인덱스니까 각 워드당 번호가 붙게 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붙이면 되냐면 nword, 지금 현재 2라는 숫자를 여기 인덱스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워드로 뭐 더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더예요. 더가 이제 들어오는데 더에 대해서 인덱스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인덱스 번호를 2번으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SOS와 EOS는 0과 1이라는 인덱스 값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nwords는 2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값을 가지도록 하면은 새로운 워드가 들어오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인덱스 번호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가 붙었고요. 그런 다음에 word to count는요, 1을 추가해 줍니다. 왜냐면 처음에 한 번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워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워드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붙여줄 수 있겠죠. 왜냐면 한 번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 처음 등장했다라는 걸로 1을 word count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index to word입니다. index to word는 반대죠. 반대의 딕셔너리니까 지금 현재 nwords, 즉 2라는 값을 인덱스로 가지는 워드는 더다. 지금 우리가 예로 더를 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새로운 워드가 index to word에도 딕셔너리 형태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추가됐으니까 전체 단어의 수인 nwords의 값을 1을 추가시켜 줍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딕셔너리 3개가 새로운 단어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추가하는 형태로 동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어의 수도 1을 증가시켜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드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있는 단어예요. 이미 있는 단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미 있는 단어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word count
즉 그 단어의 빈도만 값을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네, 해당하는 단어만 플러스 1로 빈도가 한 번 더 빈도를 추가해주는 형태로 동작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랭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텍스트 파일, 로드한 텍스트 파일 자체가요, 사실상 모두 유니코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니코드를 우리가 아스키 형태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환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구두점도 좀 제거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수행할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유니코드를 아스키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뭐 간단하죠. 사실상 이 유니코드 데이터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그래서 NFD를 S 형태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요. 그 안에서 이제 C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값들을 이 유니코드의 카테고리 값을 카테고리 값이 이제 MN이 아닌 경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다 연결을 해주죠.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조인을 통해서 이제 붙여준 값. 그래서 결국엔 유니코드 그 데이터에서 하나하나씩 받아온 거를 이제 리턴을 시켜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유니코드를 이제 아스키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로 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문자를 우리가 좀 대문자를 소문자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문자가 아닌 것들을 좀 제거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normalize string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유니코드 to ASCII 이거를 수행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해당하는 신테스에 대해서 로어를 통해서 소문자로 다 바꿔주고요. 그냥 스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공백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럼 제거된 형태로 그 아스키로 바뀐 이제 결과가 S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불필요한 어떤 특수 문자,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다 지금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친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일을 읽어서 줄 단위로 분리, 그리고 모든 줄을 쌍으로 분리하고 정규화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 자체가 영어에서 어떤 특정 다른 언어, 우리는 프랑스어죠. 그래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 페어 형태의 텍스트를요, 반전시키는, 그런 리버스 시키는 플래그가 필요합니다. 플래그. 그래서 우리가 readlength라는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랭귀지 1번, 랭귀지 2번, 그리고 리버스 시킬 건지 말 건지, 그래서 1, 2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자,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일을 읽고 줄을 분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입력으로 사용했던 게 English France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English France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English France라는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근데 그냥 읽어오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스플릿합니다. 줄 단위로, 계획 문자인 이 줄 단위로 따로따로 별도의 줄로 분리해서 라인별로 읽어옵니다. 즉 파일 자체를 줄 단위로 분리해서 읽어오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모든 줄을 쌍으로 좀 분리해서 정규화를 시킵니다. 지금 이제 라인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줄을 어떤 페어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어 형태, 즉 한 줄은 그 영어와 프랑스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영어와 프랑스어를 각각 하나하나를 이제 페어 형태로 묶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페어 형태로 묶기 위해서 이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와 프랑스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영어와 프랑스어. 그럼 이 구성이 여기가 이제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페어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라인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탭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줘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배열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즉 영어로 된 것과 프랑스어로 된 것과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던 normalize string이라는 이 함수를 통과를 시킵니다. 즉 우리가 분리해서 탭으로 분리해가지고 영어와 프랑스어인 어떤 센텐스가 있으면 그 센텐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normalize string을 통해서 전처리가 된 형태로 페어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게 이 한 줄이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리버스가 있었죠. 자, 리버스는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영어 프랑스를 프랑스 영어로 이렇게 리버스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버스를 시킨다고 치면은 쌍을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쌍을 뒤집은 상태로 우리가 이 페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성됐던 이 페어를요, 결국엔 뒤집어요. 그래서 페어에 대해서 각각의 페어를 리버스 시켜가지고 그 바꾼 그 두 가지 위치를 페어를 바꾼 형태로 다시 페어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랭귀지 클래스 우리 쓴 거 있었죠. 그래서 랭21 순서 바뀌었으니까 인풋 랭귀지를 두 번째 랭2를 여기다 쓰고요. 랭1을 여기다 씁니다. 인풋을 랭귀지 2번으로 하고 아웃풋을 랭귀지 1번으로 하는 리버스된 형태로 뒤집은 형태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리버스가 지금 false인 경우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리버스 시켜서 페어스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랭귀지 1번이 인풋으로 쓰고 랭귀지 2번이 아웃풋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드 랭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페어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그 결과는 실제적으로 인풋 랭귀지와 아웃풋 랭귀지 그리고 페어스 그 쌍으로 묶인 이 값이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시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예시 문장이 많지만 좀 우리가 빨리 학습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시니까 예제 코드이기 때문에 비교적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만 데이터셋을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최대 길이가 10개 단어 그 종료 문장 부호 포함해서요. 종료 문장 부호가 뭐죠? EOS죠. End of Sentence. 그리고 I am 또는 he is 등의 형태로 번역되는 문장으로 좀 필터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퍼스트로피 있잖아요. 어퍼스트로피 이런 것들은 좀 대체되게 해놔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리픽스에서 I 어퍼스트로피 am 근데 I am이잖아요. 사실은 어퍼스트로피 대신에 그다음 he is도 이거 어퍼스트로피가 있는데 이걸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스트로피 없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환을 좀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페어, 그 다음 필터 페어스가 있습니다. 필터 페어는요, 그 페어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그거를 이제 스페이스 형태로 이제 스플릿을 시키고요.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할 때 최대 길이인 맥스 랭스, 즉 10개의 단어로만 필터링 하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10개, 스플릿한 게 10개의 단어로만 되어 있는지, 그 랭스, 그리고 또 이제 P1, 그 두 번째 페어에 해당하는 것도 10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스타트 위드 P1에서 우리 잉글리시 프리픽스를 사용했었잖아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잉글리시 프리픽스로 시작되는 위치가 있다고 치면 그 있다고 치는 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위치인지. 자, 그리고 이제 페어가 들어오면요. 필터 페어스에서 페어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터 페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필터 페어에 이제 페어를 그 넘어온 페어를 페어스에 대해서 페어스의 각각의 페어들을 이 필터 페어를 포함시켜서 이 필터 페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맥스 랭스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카운트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트 값을 만족하는지, 즉 우리가 전체 문장이 아니라 단어가 10개로만 되어 있는 것만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제한을 두는 형태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긴 문장은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짧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긴 문장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맥스 랭스 값을 10이 아니라 적절하게 늘려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문장의 최대 길이만큼만 최대 단어 개수만큼만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준비를 위한 전체 과정으로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서 그리고 이제 줄을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줄을 쌍으로 좀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 텍스트를 정교화하고 그 다음 길이와 내용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랜덤, 유니코드 데이터 여기에서 불러왔는데 사실 위에 있죠.
네, 위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콜을 하니까요. 여기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다음 프리페어 데이터에서는 랭귀지 1, 랭귀지 2, 그다음 리버스 동일하게 이 그 파라미터를 받아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리드 랭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리드 랭스의 값을 넣어줘서 리드 랭스에서는 그 클래스 랭으로 인풋 랭과 아웃풋 랭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페어 어디가 어느 부분에 이제 페어 형태로 그 프랑스어랑 영어인지 프랑스어인지 리버스 규칙에 따라서 이 페어 값이 넘어오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리드 센텐스 페어가 납니다. 몇 개의 페어들이 있는지 읽어온 페어의 수. 그다음 필터 페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이 그 단어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거는 다 필터링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든 현재 페어가 몇 개인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페어들을 다 반복해서 add sentence, 즉 우리가 랭귀지에서 각각의 페어들에 대한 센텐스의 그 워드들을 랭귀지에 등록을 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인덱스 투 워드나 워드 투 인덱스나 워드 투 카운트 같은 이런 세 개의 딕셔너리 값을 이제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카운트를 해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인풋 랭과 아웃풋 랭 페어스를 이제 리턴을 시켜주고, 네, 그 값을 우리가 한번 랜덤으로 하나만 출력을 해보는 형태로 동작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10개, 예지니까 10개인데 여러분들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뭐 좀 더 늘려서 수행을 해줘도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센텐스 페어는 네, 굉장히 많죠. 135,842개의 페어를 읽어왔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건 단어 10개 이하로만 만들어진 페어니까요. 그 페어들도 무려 1599개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프랑스어에 대해서 카운트를 했더니 프랑스어에 대한 단어는 4345개가 있고요. 잉글리시에 대해서는 2803개의 그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했어요. 페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선택한 페어를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자,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문장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퀀스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해볼 텐데요. 자, 일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것처럼 시퀀스 네트워크 혹은 이렇게 줄여서 시퀀스 다 안 하고 시퀀스 네트워크 또는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그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는 인코더라는 개념과 디코더라는 개념, 이 두 가지 RNN 네트워크로 구성된 게 바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죠. 자, 먼저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한 번에 하나씩 읽고 각 단계에서 벡터를 출력한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는 최종 출력 자체가 컨텍스트 벡터 형태로, 즉 단일 형태의 이 컨텍스트 벡터 형태로 만들어낸다 라고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 단계씩 출력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동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단일 RNN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즉 이제 단일 RNN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1:1 관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번역 시에는 이 서로 다른 시퀀스 순서 그리고 길이를 갖는다라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뭐 그 예를 들자면 프랑스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바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즉 개수가 달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퀀스의 뭐 순서와 길이가 일치한다면 번역이 굉장히 뭐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1:1 매칭을 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다른 순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순서와 길이가 다르다라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많은 단어들이 사실상은 프랑스어로 고양이, 그 다음에 실제 영어로의 고양이, 이 두 개가 뭐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로 이 직접적인 어떤 번역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만 매칭이 된다면 우리가 뭐 언어가 다르다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문법이 다르면 단어들의 순서가 다르다. 즉 우리가 문법에 따라서 이 단어들의 순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길이를 두 문장의 길이를 다르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네, 그다음에 패스 이런 구조가 사실은 not이라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프랑스어는 프랑스어의 문법이 있고 영어는 영어만의 이제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차이가 결국엔 두 문장의 길이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 많은 입력을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 즉 우리가 여러 단어들로 구성된 이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로 인코딩해주는 이런 인코더 역할, 그리고 하나의 벡터, 이 컨테스트 벡터에서 많은 출력, 즉 많은 그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출력을 디코딩해서 뭔가 내보내는.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자체가요, 그 시퀀스의 순서나 길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죠. 기존의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뭐 모델 이전에는 뭔가 1대1 매칭을 하거나 뭐 문법적인 걸 고려해서 일일이 수동적으로 고치거나 하는 이런 굉장히 뭐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뭐 번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시퀀스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코딩과 디코딩만 잘 해놓으면 뭔가 제대로 매니 투 매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인코딩된 시퀀스가 n차원 공간에 이런 단일 지점인 단일 벡터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컨테스트 벡터라고 할 수 있는 단일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인코더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자, 시퀀스 네트워크의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받아요. 시퀀스를 받아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일부 값을 출력하는 RNN 네트워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입력 단어에 대해서 인코더가 그 벡터와 숨겨진 상태, 그 히든 스테이트, 숨겨진 상태를 출력하고, 그리고 다음 입력 단어의 숨겨진 상태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그 RNN 구조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인코더 RNN이에요. 인코더 RNN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받은 이제 x 값, 각각의 x 값인데 이게 x 전체에 대해서 그 현재 시점의 t 값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얘와 함께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 이전 히든 스테이트인 t-1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적용을 받으면, 숨겨진 상태 이 두 개를 받으면 지금 현재 인코더 RNN을 통해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HT에 대해서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인풋 센텐스가 전체 x, 근데 이 x는 각각의 이 스몰 s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초기 히든 스테이트는 h0죠. 0이거나 뭐 혹은 학습된 파라미터로 이제 초기화를 시키는 히든 스테이트 0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문장 개수만큼, 문장이 아니라 이제 단어들의 그 각각의 단어들의 개수만큼 이제 인코더를 통과를 시켜야겠죠. 물론 이제 이 RNN 자체는요, 뭐 LSTM이든 GRU든 우리가 그 기본 RNN 대신에 LSTM과 GRU가 더 좋다라는 거를 그때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둘은 사실상 뭐 구조는 비슷하죠. 구조는 비슷한데 좀 더 간소화된 이 GRU 개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입력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임베딩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임베딩을 수행한 다음에 기존의 그 히든 스테이트, 기존의 히든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HT-1, 그 T-1에 대한, 지금 현재 HT-1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온 인풋에 대한 임베디드 값을 같이 GRU로 고려를 합니다. 그럼 결국엔 GRU에서 아웃풋과 히든을 이제 다시 결과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가 바로 인코더 RNN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인코더 RNN의 최종적인 결과인 바로 그 단일 벡터인 컨텍스트 벡터, 즉 문맥 벡터를 결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최종 단어, 지금 현재 최종 단어인 XT, 그리고 그게 이제 EOS, End of Sentence, Sequence가 되겠죠. 그 EOS가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RNN에 전달이 되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마지막 스테이트인 HT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 마지막으로 얻어낸 이 히든 스테이트의 T 부분, 그 최종 HT 부분이 결국엔 컨테스트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컨테스트 벡터가 사실상 이 인코더 RNN에 들어왔던 전체 문장 자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 그 z 값으로, 우리가 컨테스트 벡터 바로 이 z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턴트, 한마디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HT 값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그 코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인코더 RNN의 구조가 사실상 간단합니다. 인코더 RNN은 이제 히든 사이즈 이제 받아와서 계산해주고 인베딩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으로 받아왔던, 그리고 히든으로 받았던 그 크기만큼 인베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베딩한 결과 자체를 GRU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히든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 그 두 개의 히든 사이즈만큼의 이 GRU 값을 구조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인베딩을 해주고 그 인베딩한 결과, 최종적인 인베딩한 결과 자체를 아웃풋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인베딩 결과에 그리고 히든의 값을 같이 GRU로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 GRU의 결과값을 이제 리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히든을 우리가 초기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0로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코더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복잡한 경우는 없는데, 이제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인코더의 출력 벡터를 받아서 그 번역을 이제 생성하기 위한 이제 단어 시퀀스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시퀀스 디코더는요, 그냥 인코더의 마지막 출력만을 이용해서 그냥 내보내는 뭐 디코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마지막 출력이 전체 시퀀스의 문맥을 인코드하기 때문에 문맥 벡터로 이제 불리고 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컨테스트 벡터요. 근데 이 문맥 벡터는 이 디코드의 초기 은닉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인코더의 최종 결과인 문맥 벡터를 디코더에서는 초기에 이 은닉 상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코딩의 매 단계에서 그 디코더의 입력 토큰이랑 은닉 상태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초기 입력 토큰은 당연히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문자의 시작인 스타트 오브 스트링, 스타트 오브 시퀀스, SOS 토큰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은닉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그 인코더의 결과였던 문맥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디코더 RNN 구조는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ST-1, 즉 문맥 벡터인 그 컨테스트 벡터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제 문장인 YT 값. 근데 컨테스트 벡터 G 값이 결국에 우리가 아웃풋 타겟 센텐스로 디코딩을 하는 게 디코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서는 현재 단어 인베딩 그리고 Y 이 값을 DYT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딩한, 현재 단어를 인베딩한 값, 이게 이제 DYT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테스트 벡터 Z 값이죠. Z 값이 사실은 그 히든 스테이트의 마지막 H 빅 T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인 S0와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S0의 값은 사실상 그 인코더 RNN의 결과였던 HT 값이랑 동일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코더에서 그 히든 스테이트 ST를요, 그 리니어 레이어에 넣어서 이 프리딕션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종 프리딕션한 값 YT의 Y 햇이죠. 프리딕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얻어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리니어 레이어 이 F에 ST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히든 스테이트 값이 ST를 넣어줘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예측된 Y 햇 T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에서 단어가 각 타임 스텝마다 하나씩 차례대로 그 생성이 될 거잖아요, 단어들이. 그럼 단어들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그 디코더를 거치면서 이제 계속 생성이 되겠죠, 많은 단어들이 하나하나씩. 근데 여기에서 EOS,
즉 end of sequence 토큰을 출력하게 되면 그제서야 디코딩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장 종료가 뜬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시작과 종료 이 토큰을 통해 가지고 그 토큰이 end가 발견됐다. end of sequence가 토큰이 발견되면 디코딩을 멈추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 벡터를 통해서 이 디코더가 각각 그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잖아요. 그 각각 예측한 게 y 햇이 되겠죠. 그래서 y 햇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면 그 전체 빅 y의 햇 이게 이제 전체 예측 값이 되겠는데, 그럼 실제 타겟 신텍스에서 값 y에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즉 디코더를 통해서 예측한 결과 y 햇과 그리고 실제 무엇으로 예측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값 y를 비교해서 그게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영어로 바꿨어요. 그럼 영어로 바꿨던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답치와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왔던 그 예측 값을 비교해서 정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력을 임베딩하고 렐루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결과를 GRU로 태우고요. 그리고 그전 프리비어스 히든 값을 같이 넣어서 그다음에 이 GRU에서 결과적으로 아웃풋을 내놓는데, 이 아웃풋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놓고 그 반복되는 GRU의 히든 값을 또 여기 결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 단어 하나를 이제 아웃풋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거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코더도 한번 보면은 디코더 RNN을 통해서 지금 뭐 히든 사이즈 초기화 시켜주고요. 당연히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결과도 임베딩 해줘야 되고 GRU, 리니어,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이렇게 사용되는 구조, 여기 이 구조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드를 통해서 입력 임베딩 해주는 것, 그리고 렐루로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주고요. 그 다음에 GRU로 실제 렐루를 거친 아웃풋과 히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의 첫 번째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태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를 예측하는 그 단어들의 소프트맥스 최대값을 가지는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놓겠죠. 이렇게 포워드를 통과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는 초기화 0으로 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건 디코더 RNN 그냥 가장 단순한 디코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한 디코더만 사용해서는 뭔가 성능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그냥 디코더 RNN을 가지고만 학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형태로 한번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은 그 고정 길이 벡터, 즉 입력 시퀀스의 전체의 의미를 인코딩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의 모든 차이와 함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어들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사실은.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는 유사한 특성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 언어들은요, 유사한 언어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심한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다른 20단어 길이의 거의 동일한 두 문장으로 생각을 해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 모든 공간에 약간 다른 점으로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미묘한 차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요, 그 단일 벡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입력 부분에 어텐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이런 어떤 고정된 문제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상 미묘하게만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기존의 심플한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텐션,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도입해서요.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디코더가 고려할 입력 문장의 다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의 순차적으로 뭔가 단어들을 고려해서 한다기보다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그 순서가 바뀌는 그런 이 문장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바로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 어텐션 개념을 사용하면 뭐가 되느냐? 지금 현재 이 프랑스어의 이 부분이 영어의 어떠한 단어에 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어텐션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각 순서대로 이제 어텐션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어텐션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어텐션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디코더에서 다른 그 피드포워드 레이어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 계층이 현재 입력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그 입력 시퀀스와 동일한 크기, 즉 지금 실제로 고정된 최대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만큼의 새 벡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이제 소프트매스를 통해서 처리돼 가지고 어텐션 그 가중치를 웨이트 값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 가중치가 그 우리 인코더의 출력에 곱해서 새로운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한 다음에 다음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보면요. 자,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온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이 들어오면요. 거기에 우리가 어텐션, 어디 부분을 어텐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웨이트 값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부분, 어텐션 부분의 웨이트를 곱해줍니다. 그 곱해준 결과값을 우리가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사용을 해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텐션 디코더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텐션 디코더의 개념,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있는 이 어텐션 디코더의 개념을요. 지금 문맥 벡터만 인코더 디코더 사이로 전달이 된다면 사실상 단일 벡터가 전체 문장을 인코딩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은 이 디코더 네트워크가 자기 출력의 모든 단계에서 인코더 출력의 다른 부분에 어텐션,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지금 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어텐션 가중치의 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가중치 조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인코더의 출력 벡터에 이제 곱합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에서 우리가 출력되는 그 벡터 값과 가중치 지금 조합을 이제 같이 곱해서 고려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지금 어텐션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어텐션 어플라이드 코드에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래서 입력 시퀀스의 특정 부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그래서 따라서 디코더가 알맞은 출력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텐션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성능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텐션 가중치 계산을 할 때는 지금 디코더의 입력과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그 다른 피드 포워드 계층인 어텐션 이제 줄여서 어텐으로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모든 크기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습 데이터는 이제 모든 크기의 문장이 있어서 그 계층을 실제로 만들고 학습시키려면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문장 길이, 즉 인코더 출력을 위한 입력 길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 길이 문장이 그 모든 어텐션 가중치를 사용하는데 더 짧은 문장은 몇 개만 이제 사용하겠죠. 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조금은 복잡해져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프리비어스 히든이랑 그리고 인풋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받아온 거에 대해서 인베딩, 뭐 드랍아웃, 인베디드 하는, 그리고 어텐션 이 부분에서 같이 곱을 한 어텐션이 있고요. 어텐션에 대해서도 소프트맥스와 웨이트 값을 계산해 주는데, 그럼 어텐션에 대해서 계산된 값을 우리가 배치 매트릭스 곱을 해줍니다. 그 배치 행렬 곱을 해주는데 그 행렬 곱이 그 어텐션의 가중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코더의 아웃풋 결과를 같이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코드상에 어텐션 어플라이드, 어텐션을 적용하는 부분이 적용이 돼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적용된 값은요, 실제 입력에서 사용된 그 인베디드 값과 같이 어텐션을 컴바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렐로 통과시켜주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기존의 히든, 프리비어스 히든이랑 그리고 어텐션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값을 GRU로 통과시켜서 그 결과, 이 GRU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맞춰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계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사실상은 조금 복잡해졌는데 뭐 근데 이제 그 개념만 잘 알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히든과 아웃풋, 그다음 드랍아웃이 추가됐죠. 그리고 이제 맥스 랭스가 있고요. 인베딩 하는 건 똑같고 리니어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아웃, GRU, 리니어가 이제 차례대로 초기화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포워드하는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인베딩하는 결과, 입력에 대해서 인베딩하고요. 그리고 인베딩한 거에 대해서 드랍아웃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럼 드랍아웃이 된 결과 자체를요,
우리가 그 히든과 드랍아웃 결과를 컨캐티네이트 해줘요. 결합을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적용해 줍니다. 자, 어텐션은 사실상 그냥 리니어 형태의 구조로 가지고 있죠. 왜냐면 어텐션이 그냥 큰 어떤 그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형태의 구조를 가지면 되는데 그 구조는 히든 사이즈의 곱하기 2, 즉 어텐션이니까 우리가 히든 사이즈만큼의 이제 그 입력과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곱하는 하나의 결과 크기를 갖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그 소프트맥스 결과가 결국엔 어텐션의 웨이트 값, 가중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중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언스퀴즈 해주고요. 차원을 이제 저차원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코더의 결과, 아까 우리 구조상 이 인코더의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코더의 이 결과와 어텐션 웨이트의 결과, 이거를 우리가 배치 그 행렬 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BMM, 그 행렬 곱을 해줍니다. 배치에 대한 행렬 곱을 수행해서 그게 이제 어텐션 어플라이로 이제 구조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컨캐티네이트 해주죠. 지금 현재 인베디된 결과랑 그 어텐션된 결과를 컴바인 해줍니다. 그게 이제 여기 컴바인 결과가 있죠. 컴바인 결과도 리니어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컴바인은 어떻게 하냐면 인베디드와 어텐션 어플라이드 적용된 걸 컨캐티네이트 해주고 그 결과를 이제 어텐션 컴바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리니어 형태의 구조로 아웃풋을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렐루를 수행해주고 그리고 이제 GRU로 실제적으로 이때 GRU를 통해서 아웃풋에 대한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 결과로 실제 이 부분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다음에 그 최종적인 결과 단어 어떤 걸로 단어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만들었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조금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 데이터는 그 각 쌍마다 입력 텐서 그 입력 문장의 그 단어 주소와 목표 텐서 즉 목표 문장의 단어 주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단어들 생성하는 동안에 두 시퀀스에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이제 시퀀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워드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인덱스 신텐스로부터의 인덱스를 추출해주는 리턴 받는 역할. 그리고 신텐스로부터 텐서를 가져오는 역할. 근데 텐서는 간단하죠. 그 신텐스에서 인덱스를 가져오고 그 인덱스에다가 마지막에 EOS 그 토큰을 붙여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텐서 결과가 되겠죠. 학습에 사용될 텐서들. 그리고 페어로부터 텐서를 만들어내는 거는 페어는 우리가 이제 뭐 영어든 프랑스어든 각각의 언어별로 신텐스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별로 그 신텐스로부터 텐서를 가져온 다음에 그 텐서에 대한 결과를 인풋 텐서와 타겟 텐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 학습을 수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델 학습은 이제 학습을 위해서 인코드에 입력 문장 넣어야 되겠고 입력 문장이라는 게 이제 인풋 텐서와 타겟 텐서, 인풋 텐서가 되겠죠. 입력 문장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신 응립 상태를 이제 추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입력으로 그 SOS, Start of Synthesis 토큰이나 인코드의 마지막 응립 상태가 첫 번째 응립 상태가 되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Teacher Forc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Teacher Forcing이 뭐냐면 그 다음 입력으로 디코더의 예측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디코더의 예측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실제 목표 출력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컨셉이 티처 폴싱입니다. 즉 우리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처럼 실제 목표는 뭐다라는 그 출력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티처 폴싱을 수행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티처 폴싱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학습에 대한 수렴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해라고 이게 지도를 약간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면 학습된 네트워크가 잘못 사용될 때 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그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 폴싱 하면 학습은 잘 되는데 만약에 학습된 네트워크가 잘못 사용될 때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처 폴싱 네트워크의 출력이 뭐 일관된 문법으로 읽지만 정확한 번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출력 문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려고 교사가 처음 몇 단어를 말하면 의미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번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문장을 만드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파이토치의 이제 오토 그레디언트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유용한 편리함 때문에 간단한 if 문장으로도 티처 포싱을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처 포싱 레이시오를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할지 그거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신 다음에 살펴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티처 포싱 레이시오를 0.5, 그러니까 50% 정도로 적용하는 걸로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트레인을 통해서 실제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인코더와 디코더 둘 다 옵티마이저를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입력과 타겟에 대한 랭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변환했던 인풋 텐서와 타겟 텐서 이 두 가지의 사이즈로 이 랭스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인코더 결과 자체는 우리가 0으로 다 초기화해 줍니다. 그 맥스 랭스 크기만큼 다 초기화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로스 값은 일단 0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인풋 랭스만큼, 즉 입력되는 그 신텐스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 인코더에다가 값을 넣어줍니다. 자, 인코더에 값을 넣어줄 때는 우리가 이제 랭스 길이가 있으니까 각각의 길이 이 인덱스만큼을 인풋 텐서에서 끄집어 와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인코더는 이 인코더의 히든 값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인코더의 히든 값은 초기에는 그냥 0으로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인코더를 이제 반복 수행합니다. 랭스 길이만큼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럼 반복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전체 그 단어들 개수만큼 다 인코더를 이제 통과시키고요. 그 통과시킨 최종적인 결과, 즉 인코더 아웃풋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출력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인코더를 다 수행한 다음에는요, 이제 디코더의 입력과 히든을 정해주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 구조적으로 살펴봤듯이, 자, 입력은 뭐 SOS 토큰을 처음에는 넣어줘야겠죠. 텐서 값에 입력에서는. 왜냐하면 문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토큰 집어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코더의 히든 값, 즉 인코더의 최종 히든 값이 디코더에는 히든의 처음 히든 값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고 구조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그 티처 포싱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할 거냐, 여기에 이제 0.5 정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50% 0.5보다 작은 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0부터 1 사이로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랜덤으로 뽑았을 때 티처 포싱을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랜덤으로 결정하고 나서, 근데 랜덤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 랜덤이 0.5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true니까 티처 포싱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랜덤하게 결정하는 형태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티처 포싱을 적절하게 우리가 그 다음 해당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조금씩 지도를 안내를 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이 되는 걸로 뭐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은 목표를 다음 입력으로 이제 전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랭스를 이제 반복을 해주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무슨 언어로 번역할지에 대한 타겟에 대한 전체 길이가 있는데 그 전체 길이만큼 디코더를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디코더 인풋과 히든, 그 다음에 인코더의 아웃풋을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인코더의 아웃풋이 결국엔 뭐였죠? 네, 전체 이 보면은 전체 마지막에 입력이 되는 그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디코더 아웃풋, 디코더 히든, 디코더 어텐션이 계산이 됩니다. 디코더를 통해서. 그러면은 디코더의 이제 결과값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디코더의 아웃풋과 그리고 타겟의 텐서, 즉 정답값이죠. 정답값과 디코더의 결과가 정확한지, 즉 예측한 것과 정답과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크리테리언, 그 로스 값을 계산해 줍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로스 값에 대해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누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타겟 텐서, 즉 이제 지금 현재 티처 포싱을 적용해서 그 타겟 텐서에 해당하는 현재 위치 부분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디코더 인풋 값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근데 티처 포싱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디코더 인풋으로 이 타겟 텐서의 위치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티처 포싱이 없으면
자신의 예측을 다음 입력으로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티처 폴싱을 할 경우에는 그때 사실은 이거였어. 틀렸을 경우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였을 때는 어떻게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 생각해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건데 티처 폴싱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측한 값이 예측한 값으로 다음 값을 또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지게 되죠. 좀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입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디코더의 인풋을 어떻게 해요? 디코더의 인풋을 실제 디코더의 인풋의 탑 K 하나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결정한 최종 탑 K를 하나 결정한 걸 가지고 디코더의 인풋 다음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예측한 거의 다음 예측 값을 자신의 예측의 다음 입력으로 디코더 인풋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로스 값을 계산을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의 인풋이 만약에 이제 EOS 토큰이 발견됐어요. end of sequence 값이 발견됐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해서 로스 값이 각 그 단어들마다 그 로스 값 전체 로스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백워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도 이제 스텝을 반복해서 최적화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인에 대한 결과 자체에 대한 리턴은요. 전체 로스 값에 대해서 타겟 랭스 길이만큼 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어가 뭐 10개라고 치면 전체 로스 값을 10으로 나눈 값이 이제 리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인 이제 함수를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계산할 때 우리 학습하면서 경과된 시간과 남은 시간을 출력해 주는 부분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초를 미닛으로 분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리고 실제 시작한 위치부터 그 퍼센테이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행된 그 시간이 퍼센테이지 대비로 또 얼만큼 남았는지를 산출해 주는 그런 타임 신스라는 그 메소드 함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이 된 게 어떤 식으로 학습이 잘 됐는지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showplo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 로스 값 우리가 각각의 이제 그 로스 얼만큼 로스가 있었는지 학습이 되는지를 차트로 그리기 위한 또 함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타임 저장을 해주고 옵티마이저랑 크리토리안 초기화시켜주고 그리고 학습사인 세트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시각화해주기 위해서 뭐 손실 로스 배열을 이제 시작을 로스 배열을 초기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트레인을 수행하면서 우리 호출하면서 진행률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를 한번 직접 한번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run 그전 걸 run 다 해주고요. 이것도 이제 수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트레인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트레인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해주는데 이때 플롯의 로스 값 우리가 플로팅 해주기 위해서 그 차트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배열 값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전체 로스 값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SGD 기본적인 SGD 값으로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저 초기화, 인코더, 디코더 둘 다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위한 페어는 이 페어 형태는 이제 랜덤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 n개 이터레이션만큼 사용할 페어들을 랜덤으로 초이스 시켜줘서 그 다음에 이 선택된 거를 우리가 tensors from pair로 페어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텐서 값으로 변화해주는 함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트레이닝에 사용할 페어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언은 NNL 로스 값으로 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 이터레이션만큼 이제 반복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으로 사용할 페어들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페어잖아요. 페어인데 페어는 두 개의 언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페어 중에 첫 번째를 인풋 텐서로 사용하고 두 번째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력 문장이 주어지면 타겟 문장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텐서로 변환되어 있지만 그래서 인풋과 타겟 텐서를 결정해주면 그거를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이 트레인에 넣어줘야겠죠. 네, 넣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인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그 전체 토탈 로스 값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출력하는 것보단 print every 즉 print every 0으로 되어 있네요. 그 0번 즉 이터레이션이 0으로 나눠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한번 출력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스 값 언제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0으로 나눠 떨어졌을 때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스 값을 리턴 시켜주고요. 자, 평가하는 부분도 이제 이밸루에이션 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대부분 동일하게 이제 뭐 평가하면 되는데, 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디코드 예측을 되돌려서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그 단어를 출력 문자로 추가를 해줘서 만약에 EOS 토큰을 예측하면 거기서 멈추도록, 왜냐면 EOS는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찾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텐션 디코드 어텐션 출력을 위해서 그 도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 출력을 저장을 따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은 그 위에 거랑 사실 똑같죠. 트레이닝이랑 똑같이 되는데 우리가 노 그레이드 이렇게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디코드의 아웃풋이 EOS가 발견되면 브레이크하는 부분, 즉 스탑하는 부분으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학습 세트에 있는 임의 문장을 평가하고 입력 목표 출력해서 뭐 좀 주관적인 품질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밸루에이트하는, 랜덤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랜덤 초이스로 결과 나온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번역이 잘 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켜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함수들은 다 정의를 해줬고,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초기화 해줘야 되겠고, 학습 시작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초기에 데이터를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터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문장 그 단어 10개로만 된 애들만 우리가 좀 사용하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256개의 히든 사이즈를 가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GRU 계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코더 RNN 그리고 어텐션 디코더 RNN 이 두 가지 지금 사용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어텐션 디코더 RNN 말고 그냥 일반적인 디코더 RNN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어텐션 말고 그냥 디코더를 사용해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코더와 디코더를 선언해 준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트레인, 이터레이션 반복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75,000번 정도의 반복을 수행해주고, 프린트 에브리는 지금 초기는 0으로 돼 있었는데 한 5,000번 단위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75,000개 대해서 5,000번 단위로 출력을 하니까 이제 그 5,000번 단위로 이제 프린트해주는, 그 우리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수행을 눌렀는데 아직도 안 뜬 거면 지금 5,000번 단위도 지금 아직 수행이 안 된 거라서,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5,000번 되게끔 5,000번만 되면 이제 하나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15번 정도 뜨겠네요. 네, 지금 뭐 학습이 되는 동안 제가 그 뒷부분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5,000번 지금 이제 이터레이션 돌아서 지금 75,000번 수행 중에 이제 5,000번이 수행이 됐는데, 이때 로스 값이 2.8649가 나왔어요. 이 로스 값을 계속 줄여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5,000번 수행하는데 1분 45초 정도 수행이 됐고,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좀 예상되는 남은 시간을 계산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계산, 즉 75,000분의 5,000이라는 확률 값을 이게 남은 그 퍼센테이지를 산출해서 보면은 한 24분 정도, 24분 30초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이거가 계속 도는 동안 우리는 그 다음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트레인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서 그 중간중간마다 로스 값을 우리가 저장을 했잖아요, 배열로. 그럼 그 중간중간 저장된 로스 값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히 로스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 형태로 보여주는 show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evaluate randomly,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중간중간 랜덤으로 페어를 선택해서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evaluate randomly가 이렇게 수행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attention 시각화인데 제가 중간에 이 attention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attention 자체의 값을 우리가 중간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 결과를 저장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된 그 지금 현재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지금 어텐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값을 눈으로 시각화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유형한 게 뭐냐면 해석 가능성, 즉 이게 지금 현재 해석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고려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이 시각화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플로팅을 해주는데 그 지금 행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쇼해주는 맷 쇼로 어텐션을 넣어줘서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벨루에이트 해줘요. 지금 현재 프랑스어를 넣어주고 지금 현재 입력된 이 프랑스어에 대해서 학습이 된 인코더와 디코더, 어텐션 디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이벨루에이트 결과로 아웃풋 워드, 지금 예측된 단어들 그리고 어텐션은 어떻게 어텐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출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입력된 이 프랑스어가 지금 프랑스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바뀌었을 때 어느 부분 각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느 부분에 어텐션이 되어 있는지 미리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텐션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가 어텐션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직접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는 것보다 좀 추가 레이블을 좀 이제 넣어서 어텐션을 좀 더 이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쇼 어텐션을 우리가 실행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벨루에이트도 하고 쇼 어텐션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벨루에이트해서 그 어텐션을 그냥 그 맷 플롯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쇼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뭐가 되느냐? 자,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프랑스어를 넣어주면 지금 프랑스어가 순서대로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EOS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센텐스 각 단어별로 이 단어의 어텐션이 어디 있냐, 즉 영어로 바뀌어졌을 때 이 지금 프랑스어가 영어로 바뀔 때 지금 집중해야 될, 주의를 해야 되는, 어텐션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마다 어디를 어텐션 하고 있는지 그 어텐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문장이 여러 개니까 뭐 이렇게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지금 어텐션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얼만큼 어텐션 하는지도 이제 색깔별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검은색이면 검은색일수록 어때요? 뭐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밝으면 밝을수록 그 부분이 어텐션으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장이 프랑스어가 좀 다른 프랑스어를 이제 입력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입력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 I'm not scared of die,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문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입력에 대비 아웃풋 이게 어디를 어텐션 하고 있는지, 어디를 어텐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어 이렇게 있는 부분 마지막 예제, 그래서 프랑스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He's a talented young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는 좀 긴 측면이 있는데 영어는 좀 더 짧게 이렇게 되는 문장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좀 더 길게 있는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그 시퀀스의 with attention mechanism을 같이 결합한 시퀀스 결과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뭐 한 20분, 18분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로스 값을 보면은 로스 값은 이제 좀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75,000개 중에 한 2만 번 돌았습니다. 아직 반도 안 돌았는데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이렇게 수행이 되고 실제 수행을 다 하면 그 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실제적인 결과를 평가 결과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학습이 다 됐습니다. 75,000개 다 이터레이션 돌아서 전체 수행이 한 25분 이상 정도 걸렸는데요. 학습 로스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가 뭐 0.5 미만까지 0.5까지 근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프랑스어로 넣은 게 we are even.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그다음에 I'm sorry to bother you so often. 이 번역이 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번역이 이제 좀 다른 것도 있죠. 정답과 다르게 번역이 된 것도 일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잘 번역한 것도 있지만 번역이 뭐 미처 안 된 것도 조금씩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된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attention. 제대로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주목해야 될 attention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she is too loud. 이렇게 어디를 봐야 될지 여기도 이렇게 결과 대비 attention 되는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quence to sequence 모델, 그리고 거기에 attention 메커니즘을 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